네, 이번 여행에서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서부 BC 주로 밴쿠버 아일랜드 및 알래스카 여행을 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과 루트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4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52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집을 떠나서 밴쿠버로 해서 밴쿠버 아일랜드 위슬러 쪽으로 올라가서 37번을 타고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만나는 곳에서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따라서 토까지 가서 발데즈, 앵커리지, 그다음에 휘티어, 수어드, 호머, 와실라, 베어뱅스, 다시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타고 톡, 그다음에 헤인즈 정션, 여기서 남들하고 다르게 헤인즈로 내려가서 페리를 타고 스케그웨이로 해서 다시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타고 쭉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타고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름길이 있는데 에드먼턴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알래스카 루트만 보면 화이트호스에서 헤인지 정션, 알칸보더, 톡, 글렌날렌, 발데즈, 다시 뒤로 빠져나와서 앵커리지, 휘티어, 수어드, 호머. 호머 인근 여기 니닐치기라는 곳에서 5일 있었습니다. 거기 아메리칸 패스포트도 되고 거기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 있었어요. 다시 나와서 앵커리지, 그 다음에 맥켄지 포인트 맥켄지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거 이제 앵커리지 맞은편인데,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실라로 나와서 데날리 내셔널 파크 통해서 페어뱅크, 다시 알래스카 하이웨이 통해서 톡, 알칸보더, 다시 헤인즈 정션, 그 다음에 헤인즈, 여기서 페리를 타고 스케그웨이 올라가서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비용을 볼게요. 전체 비용입니다. 저쪽 밴쿠버 아일랜드 끝까지. 금액은 캐나다 US 달러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 즉 미국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50% 정도가 돼요. 제 시청자의 금액을 한번 보시면 총 비용이 한 4,000불 US 달러로 들었네요. 일평균 77불.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기름값입니다. 거의 43%예요. 그 다음에 숙박은 대부분 차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 평균 15불이고 비율은 한 20%. 그다음에 식품도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밥솥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 먹었습니다. 식재료를 사가지고. 그래서 US 달러로 하루 평균 13불, 예상보다 사실 많이 나온 거예요. 밥을 직접 해 먹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이제 비율로 보면 한 17%. 그다음에 기타 경비는 이게 이제 페리 타고 낚시하고 내셔널 파크 패스하고 등등 해서 나온 건데 15불인데 50일 동안 평균 한 20% 됩니다. 자, 이제 화폐를 캐나다 달러고 US 달러를 쓰다 보니까 환율은 1.4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 운행 거리는 약 1200km가 좀 넘었더라고요. 마일리지, 미국에서 마일리지 있으니까 마일리지로 환산해 보면 한 7,500대네요. 그다음 알래스카만 딱 보면은 사실 우리 시청자 중에 알래스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저쪽 전 구간을 다 올렸는데 캐나다 서부하고 밴쿠버 아일랜드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알래스카 위주로 이렇게 시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알래스카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전체 비용은 US 달러로 한 1,900불 정도 들었어요. 하루 평균 79불. 이게 76불이에요. 이게 지금 계산 잘못됐네요. 날짜가 하루 잘못되어 있어서 하루 평균 76불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적 가스비가 전체 구간보다 적은 거는 한 군데서 막 2, 3일씩 또는 4, 5일씩 멈대가 있어요. 차 운행을 좀 덜 했습니다. 전체적인 거리도 짧고. 그래서 US 달러 한 25불 들었고요. 비율로는 한 33%. 그 다음에 숙박비는 뭐 비슷하네요. 비율로도 한 25%. 그 다음에 식품이 의외로 적게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생선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 미역이나 이렇게 굴, 오이스터 따온 거, 이걸 알라스카에서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 평균 9불밖에 안 돼요. 비율로 보면 한 12%. 그 다음 기타 경비가 이제 평균 23인데, 비율로 보면 30이에요. 30%. 근데 거기에 이제 헤인즈 페리가 137불, 니닐칭 낚시 243불, 여기는 면허하고 나중에 손질까지 해주는 비용 다 포함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게 좀 힘들 거예요. 250불 넘어갈 것 같아요. 손질까지 하면. 낚시면허에 손질까지. 거기다 이제 국립공원 패스, 그 다음에 대날리 그쪽 버스 투어,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좀 비율이 높게 나왔어요. 알라스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관심 있어 보이시는 게,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게, 숙박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정하는데도 상당히 이게 숙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여행 52일간 전체 구간은 딱 호텔은 딱 하루 잤어요. 저쪽 밴쿠버 아일랜드 들어가서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교민 호텔 들어가서 이거저거 정보를 얻느라 호텔 딱 하루 잤고, 나머지는 이제 유료 캠핑장 RV팍 24일, 그 다음에 무료 차박이나 무료 캠핑장 26일, 그래서 51박을 했고요. 그 중에는 이제 패스포트 아메리카 적용되는 게 거의 한 열흘 정도 50% 할인해서 잤어요. 알라스카에서만 보면 호텔은 한 번도 안 잤고, 유로 캠핑장 RV팍에서 12일 잤습니다. 발데스 2일, 수어드 3일, 니닐칙 5일, 데날리 파크 하루, 헤인즈 정션에서 그 유콘주에서 하루, 이거는 이제 유콘주니까 뺐는데, 그렇게 해서 각각 12일씩 자고 토탈 24일 이렇게 숙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선지별 이제 숙박 현황을 보면, 이건 현재 제가 다녔던 노선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행 루트 잡을 때 이걸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비고 보면은 여기 물화장전샷에 이거 비고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알캄보드를 막 지나면 데드맨 레이크 캠프그라운드 있어요. 물론 무료입니다. 발데즈, 여기 지금은 제가 했을 때는 40불을 줬는데 하루에 아마 지금 올랐을 거예요. 성수기 때는. 그때는 비수기라 막 오픈해서 쌌고, 베어스포 RV팍, 베어스포 RV팍이 2개가 있어요. 뭐 같은 오너니까. 그 다음에 앵커리지에서는 진짜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첫날 가서. 여기서 이틀 잤는데 그냥 사설 주차장에서 잤습니다. 이제 사설 주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항 파크앤젯 이런 데서 잤거든요. 뭐가 문제, 그런 데서 자면은 뭐가 문제, 차를 파킹을 하면은 거기 버스들이 셔틀 버스들이 픽업을 하러 와요. 바로. 좀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나오면서 무료 세차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다이아몬드 파크앤젯을 이용했는데, 그 다음에 수어드에서는 이제 일찍 가가지고 이쪽에 캠핑장들이 오픈이 안 돼가지고 시리 캠핑장 해변에 있어서 다 이게 오픈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비싸요.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고 현지에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고, 거기에는 뭐 텐트는 30이라고 했는데 뭐 5불 더 붙여갖고 35불 받고, 그 다음 RV파크도 65인데 사실은 70 받더라고요. 온라인 결제할 때 보니까. 물론 그 앞줄은 더 비쌉니다. 맨 바로 바닷가는. 일단 니닐칙에서는 제가 여기서도 사실 무료 숙박할 수 있었는데, 패스포트 아메리카 할인해주는 RV팍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좀 오래 머물러 수 있어요. 거기 이제 RV가 40불인데 저는 하루에 20불씩 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낚시도 갔어요.
여기가 이제 낚싯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머 가기 한 40마일 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호머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알박 비용도 싸고 여기 아마 호머보다 낚시가 좀 더 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머를 가려면 키나이라는 도시를 지나는데 그 근방에 무료 파킹장이 있어요. 거기에 로어 스킬락 캠프그라운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뒤로 여기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그 다음에 계속 나오면서 이 거두드라는 데 있어요. 그 알리에스카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여기 동네 시내 파출소 옆 주차장이 차박이 가능해요. 파출소 옆이라 굉장히 안전하고 자리도 엄청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앵커리지에서 한 3-4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 거리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앵커리지에서 혹시 차박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앵커리지 위에 데날리 가는 쪽으로 그쪽 와실라라는 동네에 월마트가 있어요. 거기도 무료로 잘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앵커리지에서 30-40분 이 정도 걸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시설물들 뭐뭐 가능한지 돼 있으니까 가로로 한 거는 뭐 공식적으로 안 되거나 좀 부족하거나 있긴 있는데 좀 미진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로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와실라에 지나서 이제 데날리 파크에 제가 1박을 했는데 거기 국립공원 내 캠핑장들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데날리 파크 가기 전이나 아니면 넘어서 그래서 사설 캠핑장을 들어가셔야 돼요. 알리파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전기 들어온 캠핑장. 그러니까 최하가 30불짜리인데 이거는 온리 텐트예요. 차는 파킹장에다 세워두고 텐트만 들고 와서 쳐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차에서 자야 되니까 바로 그 윗단계 38불짜리 샀어요. 그 다음에 좀 긴 RV들은 45불, 그 스페이스가 좀 많이 차지합니다. 가면 물, 화장실, 샤워, 세탁이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페어뱅크에서 제가 한 3일을 머물렀는데 그 월마트에서 잤어요. 거기는 아주 RV 파킹 하라고 바닥에도 RV only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알캄보드에서 제가 이제 알래스카 들어온 첫날 잤던데 여기 데드맨 캠프그라운드.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물, 화장실, 장작 다 프리로 제공됩니다. 뭐 카누도 있어요. 영상에도 나왔을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루트. 이제 헤인즈 통해서 스케이구이를 가려고 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헤인즈 정션이라는 데서 그 유콘 테리토리에 있어요. 여기서 하룻밤 그냥 주리 캠핑장에서 캠핑했습니다. 20불인데 장작도 줍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가면 18불, 2불 깎아줘요. 그 다음에 헤인즈에서는 도심이랄 것도 없어요. 조그만 동네예요. 그 조그만 동네를 막 벗어나면은 바닷가 쪽에 차박할 수 있고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도 있는 굉장히 화장실도 있고 좀 깨끗한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거기 뭐 공원 비슷한데 거기서 잤습니다. 물론 뭐 차박했으니까 비용 안 들었고. 다음은 스케그웨이인데 여기서는 여기 항구 바로 그 페리들 닿는 바로 주변이에요. 항구 주차장에서 잤습니다. 거기 화장실 있고 씻을 물은 그 화장실에서 쓰면 됩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이제 52일 동안 여행하면서 제가 이제 그 DJI 오스모 포켓을 사가지고 갔는데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4일 만에 뻘밭에다 떨어뜨려 가지고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 카메라로 갔던 아카소를 가져갔는데 이게 좀 저가다 보니까 좀 품질이 저하가 있더라고요. 손 떨림 보정이 가끔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풀려가지고 화면이 굉장히 떨리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소리 제거 기능이 있는데 바람소리 제거 기능을 해도 바람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바람소리 제거 기능을 하면 말이 딱딱 끊겨요. 좀
말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면 딱 끊겨가지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왓슨 레이크에서 이제 그게 두드러지게 돼가지고 왓슨 레이크 이후에 그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게 좀 조정이 되는 기능도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왓슨 레이크는 2개만 올리고 나머지 한 3일분은 못 올렸습니다. 너무 화면이 떨려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지럽더라고요. 물론 시청자 분 중에서도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차박 위주로 이제 여행을 하면 이 도심지, 특히 이제 앵커리지, 이렇게 큰 도시들은 이렇게 숙박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잘 자란 도시들은 큰 제한이 없는데 특히 앵커리지 여기서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차박지 찾느라고. 그런다고 제가 RV 캠핑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주변에 뭐 없는 건 아닌데 있어도 리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홈리스라든가 좀 뭐 위험하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좀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설 주차장에서 이틀 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앵커리지 볼 거 없어요. 그냥 이 도시도 한번 그냥 쓱 지나가면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정용 냉장고를 가져갔는데 이 냉동고가 없으니까 이게 생선이 장기 보관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좀 가정에 쓰는 좋은 건 모르는데 조금 포타블 식으로 된 거라 그리고 또 이제 전기를 좀 세게 하면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좀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몽땅 구워 먹어버렸는데 좀 이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냉장고 방금 얘기한 전력 소모가 많고 이게 이제 작동이 되면서 냉장고에서 열기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추울 때는 그게 괜찮은데 날씨가 조금 따뜻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더위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이제 저 혼자 갔는데 제가 낚시를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아도 많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보관이 안 돼서 저 혼자 갔는데 혼자 가다 보니까 이 실제 중요한 고기를 잡는 장면 등을 촬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들의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의심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잡아요. 거기 가면은 일단 광어 2마리는 무조건 잡게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막말로 못 잡으면 옆 사람이 줘요. 그러니까 그 2마리 잡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카드를 샀는데 알라스카는 좀 특이해가지고 이렇게 심카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AT&T 계열, 그 다음에 뭐 지로시아, 버진인가? 한 2-3개 통신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카드를 무제한으로 75불 주고 샀는데 무제한 데이터. 근데 이게 핫스팟을 한 보름 썼나요? 쓰다 보니까 다 썼다가 핫스팟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산 거는 영상 편집 이런 목적으로 샀는데 핫스팟이 안 돼버리면은 이 노트북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으로 열심히 그래서 도서관을 다닌 겁니다. 물론 그 핫스팟 데이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영상 편집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준비는 했으나 이렇게 거의 안 쓰거나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장비나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니밴 이하급, 미니밴이나 밴 이하에서 하는 거고 RV들은 뭐 상관없는 얘기예요. 저 같은 미니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좀 고려하시면 돼요. 아주 추운 겨울 아니면은 무시동 히터, 여기 말로는 파킹 히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차 그렇게 별로 춥지 않습니다. 좀 추우면은 옷 하나 입거나 침낭을 가지고 가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5월 중순 이후에 갔는데 뭐 침낭 쓸 일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날 침낭도 이제 2사람이니까 2개 가져갔는데 2개 가져가고 이불도 가져갔거든요. 침낭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불만 썼어요. 침낭 가져가면 거의 뭐 정리하기도 좀 복잡하고 또 온도가 더우면은 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여행 갈 때 아예 침낭을 안 가져갈 예정인데
그다음에 포탑을 변기도 제가 한 150불 가량 주고 샀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대부분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월마트가 아니라 알라스카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뭐 도심지든 도심지 주변에도 화장실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스트룸 또는 어디 주차장에도 대부분 화장실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걸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탑을 변기는 이렇게 어디 산속이나 이런데 문명을 벗어난 곳에서 장기 숙박 야영할 때. 그 다음에 차 루프 캐리어인데 제 차에 달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거의 쓸모가 없어요. 이 방수가 안 되니까 비 오면은 뭘 거기다 올려놓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쪽으로 갈 때는 박스형으로 된 거, 케이스형 이걸 사서 달고 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장비들을 빼내면은 차에 공간이 있어서 이걸 달지 안 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2일 동안 여행을 해보니까 필요하거나 개선할 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냉장고는 캠핑용으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저전력. 전력 소모가 별로 적은. 그 다음에 냉동고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냉장 구멍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텐트는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미국 쪽은. 알라스카는 뭐 추운 계절에 추운 계절이 아니라 추운 지역이라 밖에서 안 자기 때문에 텐트가 불필요했으나 캐나다나 미국 메인랜드 여행 시에는 날씨에 따라서 차 안에서 지침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텐트를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제가 이제 그 아마존 같은데 검색해 봤는데 뭐 가격은 둘째고 전력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간이 에어컨 얼음이나 찬물 넣고 돌리는 거 있죠. 한 50불 정도 되는 거. 뭐 그걸 뭐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고 잠깐 쓸 수 있도록 그걸 하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성능 카메라, 제 카메라 다시 아마존에 오더해 놨습니다. DJI 오스모로. 그 다음에 간이 변기, 저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포탈 변기 필요 없어서 또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또 화장실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휴대가 편한 접이식 이걸로 이거 한 30-40불이면 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수분을 젤로 만드는 파우더 이거 따로 팔아요. 이거 가져가면은 뭐 버리기도 편하고 냄새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침상이 지금 그 야채 박스에다 제가 뚜껑을 다 잘라가지고 했는데 이게 약간 높아요. 그래서 차 앞쪽은 고개를 들고 밥 먹을 수 있는데 차 뒤쪽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높이가 낮아서. 그래서 좀 이거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앉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수납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 모드하고 정지 모드, 정차 모드 이렇게 두 개로 해야 돼요. 저녁에 잘 때는 물건을 싹 위에 어디다 올려놓고 냉장고 같은데 올려놓고, 그다음 주행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또 바닥에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방용품들을 수납할 수납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간이 싱크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설거지하고 물 버릴 때가 좀 그렇더라고요. 캠핑장 같은 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RV장, 주차장 이런 데서 하면은 물 버리기도 그렇고 남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에다가 싱크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캐리어 얘기했는데 이게 방수가 되는 거 하드 커버로 된 캐리어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기가 떨어지면 캠핑장을 들어갔거든요. 특히 RV 파크로. 근데 이제 여기 미국 쪽은 아무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도 저전력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아마 솔라 판넬, 태양열 충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도 안 되면 이제 제네레이터 한 2000W짜리 한 500불 내외 하더라고요. 이걸 그때 가서 살 예정입니다. RV가 무지하게 편하고 좋은데 대부분 RV 많이 가져가
다녀요. 저같이 이제 미니밴 이거 시에나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뭐 10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 거예요. 미국 저 멀리 오면서도 그 RV 끌고 트레일러 끌고 그러고 오더라고요. 특히 미국 분들 많이 오시던데, 제가 이제 미니밴을 선택한 이유는 뭐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노 초이스. 저는 RV였고 미니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목 던들어서 그걸 사야 할 사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뭐 샀다가 뭐 한 몇 년 끌다가 팔면 되기도 하는데 뭐 사실 미니밴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한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미니밴은 주차만 가는 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 차박이 가능해요. 뭐 차박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오버나잇 파킹만 없으면은 뭐 아무 데서 차박해도 돼요. 대신 RV는 물론 이제 일부 월마트 같은 데 차박을 허용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파킹장 제한이 있어서 RV 파킹장든 캠핑장에서 숙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V는 이동할 때 가스비가 거의 배 가까이 들죠. 뭐 이동으로 뭐 구할 때. RV가 이동할 수 없는 거 가다 보면 이제 어디 숲속을 들어가다거나 좀 뭐 비포장 들어간다거나 그런데 RV는 들어갈 수 없는데 저는 미니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죠. RV는 시내에 들어가거나 주차에 제한점, 미니밴은 아무 제한도 없다. 단점. 이제 단점이라면 이제 미니밴 얘기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휴식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따뜻한 데 가면은 타프 치고 뭐 어닝은 안 살 거고, 타프 정도 치면은 휴식하는데 먹고 휴식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불편합니다. RV보다 불편합니다. 그다음 미니밴은 2명이야만 여행이 가능하다. 주로 이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으면은 불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뭐 유튜버가 되려고 뭐 영상을 올린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 1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냥 쭉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여행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응원과 여행 정보 제공 고맙다고 저에게 상당한 책임감을 불어 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시작 후에 한 10일 정도 만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한 45일 만에 구독자가 300명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걸 작성하는 날이 309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유튜브 이러다 돈 버는 거 아니야? 하고. 그런데 이제 알라스카 편이 딱 끝나니까 좀 이제 시들해지더라고요. 물론 미국 가도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미국 쪽은 워낙 유튜버들이 많고 알려진 관광지들이 많아서 제가 간다고 해서 뭐 크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영상 시청자의 49%는 미국에 계신 교민들입니다. 반절이에요. 그 다음에 33%가 한국,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한인 교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13%입니다. 그 다음에 뭐 뉴질랜드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가끔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미국 분들이 50% 차지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한글이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볼 줄 알았는데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왓슨레이크 이후에 카메라 세팅이 잘못되었고 영상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지금 포트 넬슨 이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안 올라갈 거예요. 워낙 그 영상의 흔들림이 심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그 레어드 리버 핫스프링하고 포트 넬슨도 상당히 영상 흔들림이 심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내리기도 그렇고 그래도 정보인데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은 제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초에, 6월 말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영상은 한 7월 초에 올라갈 건데, 예, 미국 북부 쪽으로 해서 미국 동부, 그 다음에 캐나다 동부, 굴러서 다시 미국 동남부 쪽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때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금 카메라도 이제 아마존에 오더를 해놨으니까 영상은 많이 개선될 거예요. 이제 이거 보조 카메라와 같이 가지고 다니면은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미진한 영상과 미진한 정보들이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